안녕하세요. 이름만 들으시면 남자일 거라고 생각하시죠? 전화를 거셔갖고 제가 받으면 그 강성규 이사장님 좀 바꿔달라고 거의 10분에 9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아니라고 확신을 하시는 건데 저는 교회에서는 주로 선교 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이제 뭐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 마을 공동체 하나의 이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 사람이 거기서 뭘 하는 사람일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성석관 교수님이 그냥 목회자님들이 조금 모이셔서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만든 도시공동체의 사례, 그 도시공동체가 어떻게 지역과 관련을 맺고 공공적인 선을 만들어가는 일에 역할을 하고 있는지 먼저 사례를 이야기해달라. 그래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기자분들이 오셔서 이를 어째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예. 제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시간을 50분 주셔서 가능한 한 엄청 빠른 속도로 얘기를 해볼게요. 도시의 교회 공동체가 마을을 그려가고 있다. 아직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생각들 속에서 시작을 했어요. 교회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의 속성 중에 굉장히 본질적인 것 하나가 공동체라는 것인데 그 교회는 공동체 교회 아니야? 심지어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죠? 그 질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당히 이상한 질문이거든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원래. 근데 공동체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는 교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그거보다 더 이상한 거는 뭐냐면 교회가 공동체를 한대 이단 아니야? 진짜 그 반응을 저희는 10몇 년 전에 시작하면서 수도 없이 받았고요. 저희 동네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서 실제로 이 동네에 이단이 와서 공동주택을 짓는다더라. 조심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된 것을 저희 교회 교인의 시어머님께서 그 교회에 다니셔서 들으시고 니네 교회 얘기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알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하고 만날 때 교회 내에서 쓰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분이 인간을 어떻게 살으라고 하신 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나 모든 인간에게 가장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공동체적으로 산다는 것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맥락 속에서 사실은 기독교와 전혀 무관한 사회학이나 철학이나 교육학이나 여러 가지 그런 학문 속에서도 어떤 운동 속에서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많이 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얼마나 많이 깨어졌으면 교회가 저 교회는 공동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교회가 공동체를 하면 이단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듣겠어요. 그렇죠? 저희 교회가 2003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는 교회가 너무나 특이한 방식으로 출발을 하는 바람에 이제 창립 멤버가 있지 않았고 창립일도 있지 않았어요.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마을 공동체 하나의 이사장이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 목사는 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흔히 얘기하면 제가 사모인 건데 저희 교회에서 저를 사모라고 부르면 교회에 온 지 한 주, 2주밖에 안 된 사람들인 거죠.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런 호칭으로 사용하는 것도. 근데 이제 아무튼 저희가 이제 남편이 유학 생활을 하면서 돌아올 무렵에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정말 많은 사람과 의논도 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한국에 돌아가면 개척교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갔거든요. 온 상태에서 시작을 할 때는 그런 형태로 출발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갑자기 어느 날 시작이 돼버렸어요.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져요. 근데 그게 2003년이었고요. 2003년에 교회를 시작해서 쭉 오다가 저희가 10년 정도 됐어요. 아니 7년이 됐을 2010년 무렵에 저희 교회가 교회 비전인 작업이라는 것을 전교인이 같이 했어요. 그 전에도 교회가 정리한 우리 교회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멤버십 교육을 받는 과정 중에 다루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전 교인하고 한번 논의의 과정을 거쳤다기보다는 리더십이 만든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7주년을 맞으면서 전 교인과 함께 교회 비전인 작업을 했고 그 과정 중에 저희가 여름 수련회 때 공동체가 이제 수련회를 전교인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한 하나의 교회의 비전입니다. 저희 교회의 미션은 저희 그 하점 나점 의점 교회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줄여서 한 것이고 그것에 들어가는 비전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온전한 제자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창조적 변화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형제됨을 애써 지키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의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거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살림의 공동체를 꿈꾼다. 계속 이제 수련회에서도 그렇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대체 살림의 공동체가 뭐야? 고민을 하다 보니 살림의 공동체는 말 그대로 살림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동체 한다고 했는데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 그리고 서로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그게 스쳐 있는 여러 부분에서 드러나는데요.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조금 지나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의 교회에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늘 뭐라고 대답을 드리냐면 다른 교회는 더 많으세요. 근데 우리 교회의 재주가 어떤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는지 알고 있고 그 재주를 교회에서 쓰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에 정말 재주 많은 분들이 많으신데요. 서로 잘 몰라요. 그분이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재주를 교회에서 실제적인 일상 속에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 재주는 주로 직장에서 자기가 돈 버는 데 쓰시거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림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일상적인 삶과 관련된 일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 일상적인 삶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들을 했어요. 보통 사회학적으로 저는 이제 전공이 사회학인 사람인데 사회학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가 막 이제 기독교 공동체가 아닌 곳에서 마을 공동체 강의를 할 때 공동체의 3요소 그러면 힐러리라는 사회학자가 얘기하는 것을 제가 좋아하면서 사용을 해요. 지역성,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감,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 지역성 이거를 이제 보통 공동체의 3요소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교회 공동체나 실제적으로 이런 살림의 공동체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실제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공동체의 3요소는 공동의 목적,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 그 속에서 경험의 축적, 공동의 경험의 축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누어지는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로 실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회적 상호작용 굉장히 많이 와닿잖아요. 그래서 이거 강의하면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예를 들어 설명을 해요. 공동의 유대감이란 무엇이며 공동의 유대감 어떻게 생겨나는가 열심히 설명을 해요. 이거 그냥 직관적으로 오시죠. 네.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함께 모여지는 공간, 그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일상의 삶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경험이 공유되고 그것이 축적되고 거기서 사람들의 자기 재능과 자기의 삶, 자기의 인격 전체가 드러나면서 창조적인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나누어지는 돈이 없으면 역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평균케 하는 원리에 어떤 부분도 적용하고 있지 않다. 저는 공동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교회는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헌금이라는 걸 내잖아요. 저는 11조가 신약시대의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10몇 년 만에 목사님이 처음으로 헌금과 관련된 설교를, 주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하면서 11조는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우리 다음 주부터 헌금이 줄겠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교회 멤버십이라면 10분의 1 정도는 사실 교회에 대해 인지가 가는 게 맞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다 인지했나 봐요. 변화가 없더라고요. 한 달 좀 줄었다는 얘기가 있기도 했어요. 저희는 이제 교회 헌금을 멤버십 전체한테 공유하는 회계와 감사 이외에 아무도 누가 냈는지 모르거든요. 회계와 감사가 갖고 있는 정도인데 나머지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평균케 하는 원리의 일정 부분. 저 역시 저희 교회 공동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소유 공동체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명령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시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게 스펙트럼이 어디까지냐라고 얘기하면 뭐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는 돈이 하나도 없어. 그건 공동체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의 목적인데요. 저 공동의 목적은 사실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아마 그 사회학적으로는 공동의 유대감이라고 좀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훨씬 더 강한 살림의 공동체를 만들려면 진짜 이거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늘 이 부분에 있어서 공동의 목적은 크고 멀리 있어야 한다. 가깝고 실제적인 것이 결속력을 강화시킬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동의 목적이 크고 멀리 있어야 훨씬 더 강하게 공동체를 구속하고요. 나쁜 의미의 구속이 아니라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어떤 우리들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보통 저희 같은 주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 육아 공동체를 하시려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세요. 대안학교를 하시려는 분들이나 대안학교를 같이 다니거나 이제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람들이거나 그러면 공동의 목적이 거기 있으면요. 아이가 공동육아를 졸업함과 동시에 갑자기 공동의 목적이 사라져요. 뭘 해야 되지? 대안학교를 보냈는데 그 안에서 대안학교를 보내는 부모들도 성미산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공동체에서 성미산학교 선생님을 했던 친구도 있는데 얘네들이 초등학교 때 대안학교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가장 좋은 질의 가장 좋은 퀄리티의 교육을 아이한테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얘를 조금 더 학업 중심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공동체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 면에 있어서 교회는 정말 크고 정말 멀리 있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우리의 큰 목적, 하나님 나라. 정말 멀리 있는 거, 영원까지.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일상의 시간과 일상의 장소와 일상의 돈을 나눌 수 있느냐, 그걸 계속 상기하면 할 수 있어져요.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유야. 이렇게 계속 상기시키는 거죠. 이 세 가지 그 공동체의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우리의 공동체 성을 계속 돌아보았던 것 같아요. 그 2010년 7주년 때. 그러다가 같이 살아보자를 하게 된 거죠. 또 되게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때까지 저희가 이제 그 목요일 날마다 모이는 자매 모임이 있었어요. 자매 성경 공부라고 말하고 싶은데 성경 공부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뭐 몇 달을 성경 공부하다가 그 성경 공부 책 한 거 뭐 에베소서 이번에 에베소서 공부하자 모였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무슨 사회학 책을 읽기도 하고요, 철학 책을 읽기도 하고요, 신학 책을 읽기도 하고 소설을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저희 멤버 중에 그러니까 잠깐 들어온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아기를 낳을 육아휴직 전에 잠깐 모임에 흡세를 해갖고 같이 있었던 친구가 아이를 낳고 나서 되게 심한 산후우울증을 겪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할 때 그 주거지 중심지에 교회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주변에 사실 집들이 거의 없었고요. 저희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버스로 한 20분 정도로 와야 되는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동네 교회가 아닌 거죠. 이게 사실 개척하기에는 매우 나쁜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그런 위치가 정해졌었어요. 그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산후우울증을 겪는 것들을 언니들이 이제 보면서 그럼 우리 저 집에 가서 좀 놀아주자, 뭐 옆에 있어주자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몇 명이 이제 이렇게 단번 비슷하게 정해갖고 너희들 네가 가고 너희 누가 가고 좀 옆에 있어주자. 얘 맨날 울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해보니까요 1시간 가갖고 2시간 옆에 있어주고 1시간 와야 돼요. 그렇게 4시간 쓰면 하루가 가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너무 많이 규정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모여 살아보자였어요. 집 짓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사실 땅을 보러 다닌 거는 거기서 훨씬 전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교회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서거든요. 저희 교회가 첫 해에 이사를 4번을 했어요. 처음에 예배드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 식구들이 예배드릴 때 한 5-6명 이상 서 있기 시작하면 딴 사무실에 찾아가지고 하다가 또 한 10명 서 있으면 또 찾아갖고 이사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교인 2명으로 시작하면은 1000배 성장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모여 살아보자 했는데 저희 교회가 시작한 게 이제 거기 이사 다닌 동네가 제일 처음에 서교동, 망원동, 합정동, 동교동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그 동네 집값이 집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전월세 이렇게 오려고 해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마지막에 2010년도 그때는 지하 1층에 계속 있다가 지하 2층으로 내려간 상태였어요. 그리고 동네에 있지도 않으니까 잘 그 공간을 사용하기는 우리보다는 오히려 동교동 버스 정거장 바로 앞에 있어서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더 많이 사용할 정도였어요. 저희보다. 그래서 모여 살아보자 하다가 그 모여 살아보자가 집을 짓자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운 게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고 심지어는 옆집하고 같은 이 아파트 라인에서 움직이는 거하고도 되게 달라요. 단계를 내지. 같이 살아보자 생각을 했고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게 공동체 공간이었어요. 근데 공동체 공간을 만들려니까 빌라 같은 걸 한 채 통으로 사가지고 같이 사는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긴 공동체 공간이 없거든요. 교회에서 모일 수 없으니까 우리는 공동체 공간이 필요했고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집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사실 저희 공동체의 사례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 본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주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곳에서 이제 포럼할 때 발표해 본 적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저는 공동체 주택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게 저를 가장 실제적이고 신나게 만들기도 해요. 이분들은 지으려고 모여서 기도하고 공부하는 하다가 두시는 이유가 하다 보면 한 100만 가지쯤 그만둬야 될 일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중지를 하시지만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는데 여기는 지금 설명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느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를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전 직업이 그 서대문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에서 센터장을 몇 년 했는데요. 강의를 해보면 제일 힘든 강의가 공무원 강의거든요. 공무원 강의를 하고 내려와서 우는 강의를 되게 있어요. 진짜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드물게 목회자분 목사님들 저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것만도 한 2시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별 관심 없으실 것 같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따로 저희가 그래서 첫 번째 집을 짓기 시작을 한 게 2011년이었어요. 2010년에 저희 비저닝 정리를 하고 비저닝 작업을 하고 2010년부터 땅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사실은 이 땅을 알아볼 때 저희는 타주에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땅을 보다 계속 위로 올라갔어요. 밑으로도 계속 갔어요. 밑으로도 계속 가서 양평까지 가고 위로도 계속 올라가서 타주까지 가서 실제로 마지막에는 타주에 있는 땅을 이 가격 조절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타주에 집을 짓기로 결심을 했는데 오늘 아마 저희가 타주에 집을 지었으면 교수님이 안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전원공동체가 됐을 테니까. 근데 그때 저희가 우리가 도시에서 공동체를 시도해보는 일을 안 하는 곳 바로 전원으로 가는 게 맞을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한 거죠. 저희가 그때 9가정이 모여 있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돈은 없지만 직업들은 또 있는 젊은 항상 제가 거의 제일 나이 많은 여자 제가 이제 60인데 제일 나이 많은 여자이고 저희 남편이 제일 나이 많은 남자였어요. 다 젊은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에 살고 있고 한국 사회가 기형적이기는 하지만 어쨌건 현실 자체가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도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버리고 나가서 그거는 많이 하는 데들이 그래도 좀 있지 않아? 크기가 좀 작더라도 그럼 우리 정도의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 그 멤버들의 구성원이 이런 곳이 도시에서 못하면 다른 데는 더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다가 투표하고 투표에서 한 표 차이로 한 번만 더 서울에서 땅을 알아보자. 우리가 돈이 없지만 그래서 한 달 동안의 기간을 두고 기도하다가 그 한 달이 3월 31일이었어요. 그때 3월 1일 날 모여서 휴일이잖아요. 모여서 다시 논의하자. 타주 땅 평당 70만 원짜리를 계약하기로 했다가 3월 30일 저희가 알아보고 한 지역에서 땅이 갑자기 나왔고요. 저희는 준비하고 있던 돈으로 바로 가계약과 그 다음날 계약을 진행을 해서 평당 1,500만 원짜리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던 집 크기에 산술적으로 20분의 1의 집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저희에게 공동의 목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고 멀리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금씩 원하는 게 다 달랐지만 그 9가정 멤버가 누구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자기는 타주 쪽에 손을 들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남가자들이 집을 짓는 것에 다 동의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홍보를 하고 더 멤버들을 모집해서 12가정이 첫 번째 집을 지었습니다. 이걸 짓는 동안에 저희가 한 일은 찍고 있어서 참 민망하지만 개고생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 보시면 2011년에 토지계약하고 부수기 시작해서 2013년 2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2년이 넘게 걸리는 동안 저희가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 저 셀프 세차장을 부시고 짓기 시작을 했는데요. 원래 준공이 돼야 되는 날의 상태가 이랬습니다. 이게 준공 예정일의 상태예요. 사진이 잘 보이시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이 시작됐는데 이 삶은 뭐냐면 이 친구가 이 친구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저희 모여 있었던 12가정이 마지막에는 6집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없고 그런데 공사비는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집을 뺀 친구가 조금 있으면 입주할 줄 알고 짐을 창고에 넣어놓고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시점에 저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집을 나갔거든요. 그래서 방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희 집에 들어왔고 그 집 큰애가 우리 집에서 돌을 하고 그 집 둘째를 임신해서 입주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씩 자기 전월세 계약이 만기될 때마다 집을 빼서 공사대금을 주고 다른 집에 같이 살았어요. 12집이 20집 합한 건 아니고요. 마지막에는 집을 완전히 빼고 여기 들어오지 않을 다른 교인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그 과정 중에 저희는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험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실제로는 시공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만 시공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이유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때까지 도심 공동체가 전혀 없었어요. 기독교 공동체에는 당연하고요. 기독교 공동체가 아닌 곳에 성미산 마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성미산의 소통이 행복한 주택이라는 곳에 코하우징 주택 1호점이 아직 입주를 안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례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저희 멤버들이 매주 모여서 스터디를 했어요. 그때 멀리 있는 사람은 잠실에 살고 있었고요. 거기가 이제 중학교 선생님인데 그쪽 학교의 교사여서 거기서부터 매주 와서 저녁 때 공동체에 관한 스터디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우리 여기 들어가서 살면 고기 구우면 12집 거 다 구워야 되냐. 여행 가면 다 같이 가는 거냐. 나는 옷도 필요 없고 먹을 것도 대충 먹으면 되는데 여행은 가야겠어. 근데 나는 여행 가고 저 집 여행 못 가면 다 같이 가야 돼. 이런 논의까지 있을 정도로 정말 사례가 없었거든요.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와중 중에 우리 잘 살 테니까 제발 같이 살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됐고요. 교회 입장에서도 여기에 그때 이제 저희 교회 가족 모임 리더들 중에 이제 제일 탑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3가정이 저희를 포함해서 들어가기로 돼 있어서 합류는 하지 못하지만 뭐 그렇게 표현한 분도 있어요. 교회에 대해 또 다른 엘리트 그룹이 형성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고민한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창고에 옷을 집어넣고 겨울이 오니까 겨울옷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광고했어요. 남자 옷 사이즈 105, 여자 옷 사이즈 85를 빌려주시면 올겨울에 잘 입고 드라이해서 잘 드리겠습니다. 그 무렵부터 대표 기도에서 이 공동체 주택이 지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거를 시도하려고 했던 용기를 냈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고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합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래 걸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짚고 시작을 했고요. 이 무렵이 사실 사회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이슈가 엄청나게 많이 얘기가 됐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문사에서 이게 지어질 때 저희에게 연락이 오고 그때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님이 도시에서 마을 공동체 만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자기 정책 사업 중에 하나로 진행하고 계실 때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한겨레 신문이나 국민일보나 뭐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매체들이 연락이 왔고 심지어는 무슨 코미디언들이 같이 사는 그런 같이 뭐 하는 방송을 우리 공동체 주택 그 코하우징 공간에서 좀 일주일 찍으면 안 되냐 이런 연락도 왔는데 저희는 그때 어떤 대답을 했냐면 우리가 집을 지은 것은 집을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 안에서 살기 위함이고 우리는 아직 안 살아봤으므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10년이 지나 작년에 저희가 10주년, 교회 20주년, 공동체 생활 10주년을 했는데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많은 다른 징후들이 이제는 가시화되기 시작했어요. 공동체로 살아온 아이들이 다르고요. 공동체로 살고 있는 어른들도 다르고요. 너무 달라요. 그 다름이 이제 보여요. 한 10년 지나니까. 그거를 우리도 느끼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느끼고. 우리 주택에 처음 들어왔던 사람들이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대요. 맨 처음에는 그때 부동산 가격이 다 아파트 가격 치솟고 있을 때였거든요. 대체 어떤 바보가 지금 돈을 모아 빌라를 짓냐. 무조건 아파트를 사야지. 그 대출을 받아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안정적인 사람은 회사, 니는 언제 싸우고 헤어지니? 네, 무조건 싸우고 헤어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렇게 사는 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셨고 신앙이 없으셨던 제 친정 어머니는 저희 남편은 이제 초대교회 교인 집안이고요. 저희 집은 제사를 1년에 13번 지내던 집의 땅이거든요. 제가
저희 엄마는 신앙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세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교인들한테 네 삶을 그렇게 빨갛게 유리알처럼 드러내고 어떻게 살려고 거길 들어가냐고 걱정을 하셨어요. 제가 그냥 보여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같이 살면서 저희 아랫집도 되게 많이 부부가 어려운 상태에서 들어왔었는데요. 자기네가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잠깐만 기다려봐. 문 좀 닫고 이러고 창문을 다 닫고 나면 열받았던 게 좀 가라앉아갖고 조금 조용조용 말하게 되네요. 다들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주택을 짓고 두 번째 주택은 하의세예요. 여기서부터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돼서 실행되고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주거를 그럼 어떤 형태를 가졌을까 궁금해하신다면 그거를 말씀드리려도 정말 너무 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해서 세 채를 지었어요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그 세 채 지은 사람들끼리 마을 공동체 이루어서 뭘 하고 있는지만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세 번째 주택이고요. 두 번째 주택 생긴 거 그냥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로 지을 때 교회가 이전을 했어요. 저희가 교회가 계속 오면서 조금 더 지역 교회화하고 마을과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그 지하 2층이 이제 꽉 찼고 전교동 너무 비싸요. 지하 2층이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라고 공특위를 구성을 해서 그 공특위가 이제 연구를 하고 지역을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내고 이러고 있을 때 두 번째 주택을 짓기로 결정을 했고 이걸 원래 첫 번째 주택 지을 때부터도 하나만 하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주택을 지을 때 사실 그 하심제 사람들은 많은 짐을 졌던 게 교회 식구들이 우리 모여 살아보자 할 때도 잘 안 모이다가 그 주택을 짓는 기간 동안에 쟤네들이 집을 짓는 거 보니까 쉽게 이사 가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집을 빼더니 그 동네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심제 오픈식 때 마을 공동체가 동시에 출범을 했는데 하심제에 12가정이 있으니까 그냥 애기들 빼면 24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24명에 동네에 이사와서 살고 있는 사람까지 더해져서 56명의 성인 구성원으로 마을 공동체 하나가 결성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꽤 많이 이사를 와 있는 상태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무튼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두 번째 주택을 이 시점에서 지었고요. 여기를 지으면서 공수기가 같이 움직이다가 교회를 지역교회화하자라는 결정을 함께 내렸고 그래서 이거를 짓다가 설계 변경을 해서 지하를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지하를 파니까 문제는 동교동에 있던 교회 크기의 3분의 2가 채 안 되는 크기밖에 안 나와요. 땅의 모양새. 그러니까 동교동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그거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 결정을 낼 때 저희가 쉽지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결정을 내렸고 이 공간은 지금 이제 나중에 궁금하시면 와보셔도 좋은데 저긴 처음부터 밑에를 마을극장으로 만들었어요. 극장 구조로 만들어서 그곳을 지역사회가 함께 사용하고 어떤 것들을 앞으로 만들어갈 그런 공간으로 쓰자.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다. 교회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일로 이전을 하면서 되게 많은 게 변했죠. 그러면 예배 공간이 그렇게 작은데 어떻게 하냐? 하심제에서 유년주일 학교를 하고요. 여기 2층에 마을사랑방이 있는데 거기서 중고등부를 하고요. 저희는 주일 오후에 오후 강좌라는 걸 하거든요. 오후 강좌에는 사역자들이 여는 신학적인 필수 강좌들이 있고 교인 멤버가 개설할 수 있는 자유 강좌가 있어요. 그 멤버들이 자기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개설해보고 싶다 이러면 이제 교회 리더십하고 같이 좀 의논을 해서 이거는 교인들하고 해볼 만해.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 심지어 운동도 나와요. 운동 스트레칭 몸 알아가기 하나님이 지으신 몸 알아가기 그런 강좌들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강좌들이 대부분 교회에 이 공동 주거들이 많이 열려요. 집들이 많이 열려서 저희가 오히려 공간을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공간은 특히 조금 다른 형태로 시도를 해서 아예
집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동네에서 모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26집인가가 자기 집을 오픈하겠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각 조들이 오후에 다 그 집들에 가서 오후 강좌를 소그룹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생각보다는 첫 번째 주택보다는 훨씬 쉽게 지었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주택인데 여기를 지을 때는 여기는 이사장이 그때 38살. 그 모든 멤버들을 39살 이하의 청년들로 구성을 해서 청년 공동체 주택으로 지었고요. 여기는 올해 8월이 되면 3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3개의 주택이 있어요. 이 3개의 주택의 첫 번째 주택의 12가정, 두 번째 8, 6 이렇게 살고 있고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저희한테는 요 3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위치가 지어졌어요. 정말 그건 은혜였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땅이 나왔을까? 세 번째 땅이 나올 때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 저희가 그때 이제 동네에서 뭐를 하고 있었냐면요. 은빛 날개라고 저희 교회에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있는데 이 친구가 그때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면서 동네 할머니들을 모아서 같이 책을 읽고 나누는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동네 할머니들을. 그 수업을 그냥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세 번째 주택을 지으러 땅을 막 보다가 어떤 집이 하나 나와서 그 집을 보고 이 집은 안 되겠구나 이러고 나오면서 그 앞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나오지도 않은 남의 집을 보면 여기 참 좋다, 위치도 좋고 크기도 좋고 이랬는데 거기가 며칠 있다가 집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내놓으신 거를 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돈이 별로 없잖아요.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계약을 하고 구청에 신고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처리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는 동안도 우리는 계속 이자 비용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하면. 그래서 계약을 최대한 늦춰줘야지 되는데 주인들은 그렇게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할머니가 딱 왔는데 우리 은빛날개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저희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만들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제가 이거 책에다 쓸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사실 얘기를 하려고 하면. 네, 그렇게 해서 지어진 집들이 모여서 이제 그 일대에 그 삼각형에 가까울수록 좋은 집이라고 저희는 평가를 해요. 그래서 거기 주변에 이제 걸어서 올 수 있는 데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지난 2월에 올해 총회를 했는데 성인 멤버 98명, 아이들 59명 산수가 안 되네요. 하여튼 그 숫자가 지금 마을 공동체 하나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의 구조가 이렇게 3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예배 공동체, 마을 공동체 하나이라고 하는 마을 공동체, 지역에서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주거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면 주거 공동체로 저희가 지은 게 이제 얘가 하시삼형제예요. 사실은 하신지 씨라고 처음에 부른 사람도 있어요. 그 택배이 저게 사람 이름인 줄 알고 하신지 씨 어디 사시냐고 이렇게. 지금은 저희 동네 분들이 대부분 다 저희를 아세요. 주민센터에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고 이 하씨 집안 세 집안 건물이 있고요. 반창고는 자매 공동체인데요. 저희 교회에 그 헌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교회 식구들의 일들을 지원하는 나누어지는 돈에 평균케하는 원리를 실현하는 희년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희년기금에서 보증금을 대주고 사는 친구들이 월세를 나눠서 분담하는 그 자매하우스의 이름이었어요. 저게 코로나 시기에 작년 초에 문을 닫았어요. 재작년에 문을 닫았어요. 굉장히 제일 오래 지속한 12년 만에 닫았어요. 저희 같이 살기 전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반창고라는 이름은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저 친구들이 반지하에 들어가서 이사를 하고 누워있는데 반지하에 햇빛이 들어오더래요. 우리 이름 짓자 이러다가 반지하 창문으로 스미는 고운 햇살이라는 뜻으로 반창고를 만들었고요. 마지막에 해산할 때는 3층에 살고 있었는데도 반창고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다시 부활시키자라는 얘기를 지금 좀 하고 있고요. 필요가 다시 생겨서 코로나 때는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졌고요. 뭘 하느냐? 예배 공동체는 함께 예배를 드리죠.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배 공동체는 공동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거기는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인 거래요. 공동체가 아니래. 그 정도의 공동체성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냥 예배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살림의 공동체로서의 공동체성은 굉장히 약할지 모르지만 어쨌건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심지어 얼굴을 잘 모르고 이름만 어디서 들었어. 혹은 이름도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대 라고 했을 때 함께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라고 보고요. 이 예배 공동체가 함께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예배 공동체는 여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이는데요. 공동체성을 강화시키는 구조는 가족 모임 구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걸 순모임이나 뭐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던데 하여튼 그런 걸로 하고 있으시겠죠? 저희는 가족 모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센터 모임이에요. 문화센터, 삶의 여정센터, 사회변혁센터, 선교센터가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안 썼군요. 소명센터. 그래서 각각 저기는 약간 사역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고 있고요. 저기서 역시 우리 교회의 비전인 공동체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한 어떤 훈련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일들, 이것을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공부해야 된다, 함께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함께 해요. 예를 들면 삶의 여정센터 같은 경우는 결혼예비학교, 부부학교, 중년학교, 죽음 스터디. 삶의 여정센터가 주관하는 죽음 스터디는 초등학교 애들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전체가 같이 하고요. 가상 장례식을 했던 적도 있고요. 사회변혁센터는 특히 이제 사회변혁센터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때는 돌봄 쪽 일을 하고 약간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 쪽에 반영하는 일을 나눠서도 하긴 했는데 요즘은 그러지는 않아요.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독거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관계를 한번 맺으면 그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가는 형태여서 처음에 관계를 맺었던 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열 몇 분 계셨었는데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진짜 무남동녀 몇 달로 자녀가 없이 이혼을 하시고 혼자 사셔서 완전 무형부자로 계셨었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분을 섬기면서 사실 이것도요 그분이 두 번째 주택을 지을 때 민원을 정말 많이 잘 적어주셨어요. 그분이 창천동의 반지하도 정말 햇빛이 1도 안 들어가는 반지하가 아니죠. 그런데 사시다가 거기 물이 들어가지고 그분을 우리가 하신제를 지을 때 우리 동네로 이사를 시켜드렸거든요. 이제 우리 일로 이사 온 거니까 일로 오시라고 해서 이사를 시켜드렸는데 그 자리가 지금 두 번째 주택을 지은 주택 바로 뒤에요. 어떻게 바로 뒤에요, 진짜. 근데 이분이 동네에서 이제 혼자 다니시면서 관계를 되게 잘 맺으셨던 거예요. 근데 집을 지은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민원은 일단 한번 들어오면 그 민원이 해결되고 합의를 볼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야 돼요. 돈이 없으면 공사를 중지하는 모든 것이 돈이에요. 다 이자가 쌓여가는 거니까요. 근데 그분이 동네를 다니시면서 여기 우리 조카가 집을 짓는 데라고 여기 우리 조카가 집을 짓는 데니까 좀 참아달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고 그게 많이 먹혀서 정말 민원이 적게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 다 두 번째 주택 다 짓고 그분이 이제 우리가 같이 팔순잔치를 그분 해드리고 팔순잔치 해드리고 6개월인가 뒤에 돌아가셔서 임종을 저와 저희 사회변혁센터장하고 같이 임종을 지켰고 교회 장례식 교회가 그분 무형보자신데 저희가 장례를 치르고 그분을 그 화장한 뼈는 저희가 지금 전원의 음성의 전원 공동체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처음으로 유골을 묻어드렸어요.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런 일들은 교회적으로 같이 하는데 이걸 교회적으로 할 수 있게끔 힘을 주는 곳이 사실 마을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이 일들을 구체적으로 할 때 저희 교회 예배 공동체에서 이 마을 공동체 안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 예배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숫자가
절반은 좀 안 되지만 꽤 많거든요. 교인 전체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한 2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살고 있는 사람 150명 정도 되는 거고 바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그 정도 있는데 그 멤버들이 여기 와서 요즘은 코로나 끝나고 새로 주민센터에서 이제 이렇게 안내를 받아가지고 새로 만나는 어르신들한테 2주에 한 번씩 반찬을 배달해드리고 이런 일을 하는데 멀리 사는 사람이 반찬 만들러 여기까지 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일은 마을 공동체가 없으면 하기 힘든 거예요. 반찬을 어디서 만들어요? 주거 공동체가 없으면 하기가 힘든 거예요. 주거 공동체 공동 식사를 만드는 주방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양념은 이 마을 공동체 기금에서 양념값을 대주고 있고요. 그 반찬을 만드는 재료값은 하나의 교회 사회변혁센터에서 대주고 있어요. 그 되게 재미난 구조로 유기적으로 엮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정말 우리만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어떤 좋은 경험,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경험들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저희 문화적인 행사, 문화 행사들도 이제 기획해서 저희 마을극장에서 진행하고요. 저희 교회가 이주했을 때 첫 번째 행사가 교회 이전 기념 예배가 아니었고요. 엄마 되기 아프거나 미치거나라는 창작 연극을 공연했어요. 그 이대에 계신 교수님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쓰신 책을 바탕으로 저희 공동체 식구가 각본을 쓰고 연출하고 연극을 하면서 공연을 하고 그것과 자선음악회를 같이 한 게 저희의 이전 기념 예배가 아니고 행사였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들을 나누고 있고 지금 뭐 마을 공동체 하나의 안에는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마을 활동부가 마을 공동체 교육부가 공동체 놀이분과 이렇게 있어요. 그 각 분과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각 분과들은 같이 할 일을 생각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활동분과에서 요즘 이제 작년 1년 동안은 지역의 프리마켓, 그러니까 자기가 손으로 만든 것과 중고 물품만 팔 수 있는 주민들이 셀러로 나오는 우리 교회 교인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셀러로 참여하는 프리마켓을 4번 정기적으로 열었고 올해도 역시 정기적으로 4번을 열려고 하고 지역에 있는 비건 책방이라든가 뭐 저희 동네에서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 스토어들이라든가 이런 곳들하고 연계해서 계속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마을 공동체 교육분과가 최근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이거를 그 공동의 목적을 상기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동안에 되게 많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 번에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보고 저긴 저걸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2달 뒤에 가면 그거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요새는 뭐를 하고 있냐면요. 다들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고 너무 늦게 오시고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저희가 10년 만에 다시 보네포의 신부의 공동생활을 다시 읽는데 읽어보라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해갖고 공동식사를 매주 수요일 날 해요. 그 공동식사에 성 교수님 한 번 오셨었는데 되게 시끄럽거든요. 거기 모여가지고 저희가 한번 스터디를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걸 몇 년을 시도를 했어요. 그 시끄러운 상황을 지금 이해하셔서 애들이 난리가 나요. 한 50명의 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떠드는지 근데 그 마을 공동체 교육분과가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스터디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좋은 시도를 했는데요. 일단 공동 식사의 음식을 핑거푸드로 만든다. 그래서 유부초밥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조별로 나눠서 저희가 여러 공간이 있잖아요. 퇴근하고 오는 순서대로 자기가 신청을 해서 그룹화 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신도의 공동생활을 읽어주는 오디오북을 틀어줘요. 먹으면서 그거를 들어요. 부담이 없잖아요. 다 먹은 다음에 자기의 감상들을 한 문장씩 나누고 헤어져요. 엄청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공동의 목적을 기억해내는데 굉장히 좋은 방식을 이들이 개발해낸 거죠. 이게 분과활동의 묘미고요. 공동체 놀이분과는 작년에는
그 저희 주변에 안산이라고 있는데 그 안산 팔경 다 돌기 뭐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 8살 아이부터 50대까지가 와요. 그러니까 같이 다니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 마을 공동체고요. 주거 공동체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멤버십이 하나의 교회 멤버여야 마을 공동체 하나에 들어올 수 있고요. 마을 공동체 하나의 멤버여야 주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훨씬 더 강한 공동체성에 동의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군데 주거를 하는 곳은 저희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룰도 있지만 각자의 주택이 가지고 있는 룰도 있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함께하는 공간이 이제 세 군데 주택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공간은 물론 주일에 교회가 다 같이 써요. 다 같이 쓰지만 짐을 제일 많이 지는 거는 그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죠.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산림의 공동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계속해서 그 쓰레기를 버려요. 이제 그 공간에. 그러면 청소당번이 있어요. 교회 가족 모임별로 돌아가면서 청소당번을 하지만 주중에 버리는 것도 생기고 그리고 결국 버리는 거는 주일날 못 버리잖아요. 우리가 쓰레기를 아파트가 아니면 아무 날이나 못 버려요. 그러면 이제 평일에 누가 그걸 바깥에 지하에서 꺼내서 내놔야 되는데 누가 내놓겠어요? 그 하이제 건물에 사는 사람이 내놓죠. 그 내놓다 보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7년 동안 그 분리수거 쓰레기를 뒤져서 안 씻어져 있는 거 다시 씻고 잘못 넣은 거 다시 넣고 그거 하다가 7년 만에 열받으셔갖고 교회에서 광고하셨어요. 자, 분리수거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심이 대단하시고 이게 산림의 공동체예요. 근데 그 함께하는 공간에 책임도 그렇게 많이 져야 되지만 하심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역할이 여기는 저희가 수요일 날마다 하는 공동 식사와 토요일 날마다 하는 브런치를 같이 하는 공간이고요. 꼼틀이라고 하는 초등 방과 후 수업을 주로 여기와 이쪽에서 해요. 세 군데에서. 여기는 청년부가 전체 모임을 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부담도 제일 많이 지는데요. 또 동시에 이용도 제일 많이 해요. 밤에 내려와서 쓰기도 하고 저희가 마을 공동체로 산지 5년 됐을 때 마을 공동체 내부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제일 만족도가 높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하고 싶은 일도 다시 알아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만족도 조사를 어느 계층이 제일 높았게요? 상상이 되세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직장을 다니는 남자분들의 만족도가 제일 높았어요. 의외죠? 제일 공동체를 못 누릴 것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기 엄마들 아직 우리는 물론 그 아빠가 전업을 하고 아이를 보는 집이 지금 2집 정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그렇기도 하고 아이가 그걸 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니면 퇴직을 하고. 근데 이 엄마들이 있고 공동육아를 이게 이제 그냥 부모 커뮤니티 스터디에서부터 전일제 공동육아로 가는 과정까지도 저희는 지난한 토의와 노력과 그 모델이 없이 항상 모델을 만들어 온 건데 그거를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애들 하면은 다른 공동육아 하는 곳들도 그런데 예전에 경희대 후마니타스 학교인가 거기 교수님 한 분이 한겨레 칼럼을 쓰신 걸 봤더니 공동육아 하다가 대부분 부부들끼리 싸우고 헤어진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갈등들이 있거든요. 없을 수 없어요. 그 갈등을 어떻게 견디고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자기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깎아 나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성장하느냐의 문제이지 저희 갈등이 없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여기에 이 공동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여자들은 좋은 것도 많지만 힘든 것도 많은 거예요. 근데 아빠들은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바깥에 있는 이제 공동체로 살지 않는 아빠들 중에 집에 와서 육아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육아를 안 하고 있으면 자기 혼자 애를 키워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다 해요. 집안일도 해요. 거기다가 만약에 와이프가 혼자서 하루 종일 애를 봤다. 그럼 집에 오면 이제 어른하고 말하고 싶어서 하고 있죠. 근데 남편은 지쳤어요. 화가 나죠. 말이 곱게 안 나가요. 재미가 없어. 남자들 중에 동네에서 놀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아이를 키웠는데 정말 제가 아이를 정말 좋아해요. 애한테 맨날 빨리 크지 마라, 빨리 크지 마라. 걔가 잘못 알아서 키가 안 컸어요. 근데 그 빨리 크지 말라고 할 정도로 애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하루 종일 애하고만 얘기를 하면요, 정말 저녁 때가 되면 그 허탈감이 말도 못해요. 근데 애를 끌어안고도 이 엄마들이 부모 커뮤니티에서 스터디를 하는데요, 눈물겨워요. 애를 한 팔에 끼고 자기 책 읽은 걸 발제를 서서 해요. 막 저쪽에서 또기저기 갈면서 그걸 듣고 있고 이러면서지만 어쨌건 어른들이 함께 무언가 얘기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육아기간이 자기 인생의 공백기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스트레스가 덜해요. 그래서 아빠가 왔을 때 막 얘기하자고 끌어들이지 않아요. 근데 아빠들도 이거를 하고 나잖아요. 그럼 자기도 좀 자기 시간을 갖고 싶잖아요. 지하에 모여서 같이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거예요. 네, 아빠들이 그렇게 해요. 또 저희 하심제 12가정 중에서 텔레비전이 집에 있는 집이 4집인가 밖에 없어요. 근데 지하에 저희가 인터넷 연결해서 텔레비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같이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같이 보기도 하고. 제일 빛을 발한 거는 코로나 때였어요. 재택근무를 마스크 쓰고 그 지하에서 같이 하다가 같이 밥 먹고 쓸쓸하지 않은 거죠. 그 또래 만족도가 제일 높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함께 나누는 돈의 방식도 건물마다 달라요. 하심제, 제가 살고 있는 하심제는 자기 소득의 5%를 기금으로 받아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죠. 보통은 이제 모든 주거들이 만약 일종의 관리비 같은 거, 뭐 장기수당 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모은다 그러면은 뭘로 모으겠어요? 집에 평수로 모으죠. 다 집에 평수로 모아요. 근데 저희는 자기 소득의 5%를 기금으로 내요. 누가 관리하느냐? 회계와 감사가 봅니다. 이건 역시 다른 사람은 내는지 안 내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희가 거의 인터뷰를 안 하다가 재작년쯤에 제가 한번 CBS하고 공동주택 종부세 문제 때문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인터뷰를 그 문제로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기자님이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싶대요. 여기는 돈을 어떻게 이제 관리비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셔서 이제 저희는 관리비만이 아니라 그 기금으로 그럼 뭐를 하느냐 하면 물론 장기수당 충당금도 있어요. 저희가 함께 여행 가기 위한 돈을 모아요. 한 달에 얼마씩. 그리고 내부의 장학금으로 모아요. 외부로 흘려보내는, 이름이 그거예요. 흘려보내는 기금. 이름이 흘려보내는 기금인데 이걸로는 저희가 동네에서 주민센터가 주관해서 하는 겨울에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이라는 곳에 기금을 내기도 하고 저희가 도와야 할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쓰기도 하는 그런 기금도 따로 모으고 뭐 이런저런 거에 사용을 해요. 빚도 갚아요. 맞아요. 빚도 갚지. 왜냐하면 이거 지을 때 그 지하 부분의 공간에 대해서 그럼 그 지하 부분의 공사비는 누가 낼게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일부와 마을공동체 식구들이 부담하는 걸로 돼 있어요. 마을공동체도 기금을 모으거든요. 하심제는 그런 소득의 5%로 모으는데 이제 그 부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듯이 드렸어요. 근데 저희 이제 마을공동체가 시작하고 한 5년 지나고 나서부터 간사를 새로 세웠거든요. 근데 그 간사님하고 같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둘이 앉아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죠? 그거 안 내면 제재 조치가 어떻게 있어요? 근데 우리 둘이 한 3초 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그 친구가 내겠죠? 네, 진짜 그랬거든요. 내겠죠? 아무도 몰라요. 믿는 거죠. 내겠죠. 소득의 5%? 5%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멤버십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김에 제가 어저께 사실 잠을 잘 못 잤는데 아까 교수님이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새로운 세대가 열리면서 이제 2세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원칙을 계속 새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의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기금을 모으고 하단제도 다른 방식으로 기금을 모아요. 지을 때 돈을 모은 방식도 다 달랐어요. 저희 하심제는 마을 공동체 하나에가 같이 쓰는 지하 공간에 대한 돈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자를 받더라도 빌려온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빌렸느냐 하면 이 주택에서 빌려준 거죠. 담보를 해준 거예요. 그 집들이. 그러니까
진짜 요즘은 이 융자를 낼 수 있는 것도 자산이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필요해서 빚을 내면 빚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내더라고요. 그것도 소득이라고. 근데 하여튼 그건 자산이 맞아요. 진짜 가난하면 빚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구조로 지금 이 삼겹줄의 삶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사실은 지났는데 사진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최근 사진이 없어가지고 저희 마을 공동체 5주년 때 찍은 건지 6주년 때 찍은 건지 한 사진인데 지금은 이것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이 정도가 이게 하신제 지하 공간 이제 교수님 오셨던 곳이고요. 저희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식사조가 있고 청소조가 있고 설거지조가 있고 그건 다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늦으니까 와서 설거지 청소조 주로 하고요. 가끔씩 월차를 내가지고 자기가 식사 당번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어린이 노동자들을 아주 잘 활용해요. 어린이 노동자들은 아주 기뻐하면서 팔을 까고 그리고 저희 이제 마을 공동체에서 하는 일인데 공동육아 할 때 공동육아 전담 선생님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엄마들 중에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가운데 아이를 보내는 엄마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을 공동체에 있는 이모들 중에 누군가가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이거는 저희 방과학교 홈틀에 1년에 한 번씩 가는 캠프에 작년부터 그 캠프 출신의 졸업한 성인이 선생님으로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감동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토요일에 저희 교회에 중고등부 교사이고 또 찬양팀 멤버인 그 커플이 결혼식을 했거든요. 결혼식이 2건 있어 엄청 힘들었어요. 자라난 친구가 강남에서 결혼을 하고 교회 멤버는 저희 교회 옆에서 결혼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중고등부 친구들이 특송을 한 거예요. 되게 드문 일이잖아요. 그거 보시는 분들이 많이 우셨더라고요. 요즘 세대의 중고등부 애들이 저렇게 서서 특송을 참 무용을 했는데 춤을 췄는데 그거를 교사인 애기 엄마의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본 거예요. 그러고 이제 걔는 일찍 엄마를 쫓아가갖고 거기서 벌을 쓰듯 앉아서 이제 구경을 한 거죠. 근데 엄마 손을 잡고 집에 가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내가 날짜가 되면 날개 달린 자유라고 자기들이 지은 이름이에요. 날짜가 되면 지금 날짜인 형하고 누나들이 우리 선생님으로 오는 거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마 많은 교회들도 그럴 텐데 얘네들은 늘상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거든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었던 친구들의 자녀를 자기가 대학원 다닐 때 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애들한테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 두 친구가 이 날자 캠프를 갔던 친구들이 날자 캠프 선생님으로 온 거. 이제는 그런 세대가 됐고요. 저기 이제 설날에 같이 만두리는 거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여기에 이제 깐난애기가 있고 얘네들은 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으시잖아요. 이 아이가 이제 개미리 이거 파닥파닥 제가 원더피그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하는 나이였어요. 근데 얘네 엄마가 그 전날 얘가 잠을 하루도 안 자면서 담이 결린 거예요. 목에 담이 와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마을 공동체 카톡방에 올려요. 저 병원에 좀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 2시간만 봐주실 분 반드시 누군가가 나와요. 그래서 지하에 데려다 놨어요. 이모들이 데려다 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방과후학교 시간이 됐어요. 방과후학교 시간이 됐는데 이 형하고 누나들이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을 돌아가면서 똑같이 따라하면서 얘를 봐준 거예요. 얘를 봐줬어요. 얘는 엄마하고 있을 때하고 다른 경험을 하고 즐거움을 쌓았고 엄마는 병원에 잘 갔다 왔고 이 아이들은 이 도심에서 형제를 하나 아니면 둘밖에 낳지 않는 세상에서 살지 못하는 경험을 하고 사는 거죠. 이런 스토리는 정말 지난 10년 동안 수도 없이 쌓여왔고 그게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모습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요즘 그걸 체감을 해요. 아, 우리 아이들이 다르구나. 형제의 개념이 다르고요. 얘네들이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거든요. 옷이 작아졌을 때 누구한테 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 자기 동생 한 명밖에 없는데 엄마 이거 동생들 주자. 엄마가 그걸 캐치하고 동생들 누구? 그랬더니 이거는 누구 주고 이건 누구 주고 이건 누구 주고 자기 머릿속에 그 옷이 어울릴 것 같은 애를 부르더래요. 자기 가족인 거예요. 그게 이 정도의 시간이 쌓이니까 그게 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같이 방과후학교 아이들이 동짓날에 저 판쪽 할머니와 호랑이를 가지고 교회에 있는 이모가 연극을 만들어서 애들하고 같이 하고 팥죽 만들어서 공동 식사를 같이 먹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아이들 공동에 같이 영화를 보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저희 내부에서 하는 일들의 일이에요. 맨 저런 아이들이 코로나 때는 밥을 공동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그게 물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밀키트를 만들어서 동시에 모든 집이 가져가게 했어요. 그래서 동시에 같은 음식을 먹고 카톡방에 올렸어요. 이걸 누구랑 먹었다 나는. 그리고 이런 느낌이다. 이런 것들을 올리는 일을 했고요. 제가 안 한 것도 있는데 이때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이때 아이가 돌인애가 있었거든요. 돌잔치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학교도 안 갔잖아요. 학교를 못 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인 누나 둘이서 걔네 돌잔치를 해줬어요. 랜선으로. 걔들은 굉장히 기계에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랜선 중계로 엄마, 아빠와 그 두 누나가 지하에 내려와서 걔들 상을 차려놓고 그거를 현장에서 중계방송을 해서 마을공동체 전체에 틀어줬어요. 그 돌잔치를 같이 했거든요. 그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그건 얼마나 굉장한 경험이에요.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사는 거는 주는 사람한테도 항상 복이고요. 물론 피곤하긴 합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희 오픈 연극 이거는 이제 한참 헌법 개헌 문제 얘기 있을 때 박주민 의원 불러다가 같이 지역에서 했던 거고요. 저희 그 와중에 이제 세월호 사건 겪으면서 애기 엄마들이 저희 주차장에서 바자회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티셔츠를 맞춰 입고 그때 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하시던 목사님들 자주 찾아갔었는데 이분들이 우리 애들만 가면 힘이 난다고 하셨어요. 애들이 계속 애정을 많이 보였죠. 그리고 저거는 이제 지역의 예비사회적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가 마을 건강방이라는 걸 운영하면서 저희 공동체하고 함께해서 지역에서 마을 건강방 어르신들, 약자들을 위한 건강방을 한 거 같이 했던 거 아까 말씀드렸던 은빛 날개라고 하는 그 어른들하고 함께하는 그 책 읽기 나누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이제 작년에 했던 플리마켓과 이제 콘서트들 그리고 전시회 이건 이제 3월 말에 할 것들 이런 걸 하고 있고 이거는 서대문 구청에서 하는 서대문 로컬러 여행 코스 중에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가 주관해서 만든 코스에 공동체 주택 탐방 코스에 저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분들이 이거를 인지하시고 넣으신 거죠. 저희를 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사회학에서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인데 저는 늘 공동체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공동체가 무엇을 할 수 있냐, 공동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사실 참 이건 어려운 얘기예요. 뭐 아까 얘기했던 공동체의 본질, 뭐 기본 요소 뭐 이런 걸 말할 수 있긴 하지만 공동체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건 참 많은 것일 수 있어요.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랑 사실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동체는 삶을 구체적으로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뭐 여러 가지 상상들 속에서 지금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것과 다른 형태의 코하우징을 시도하실 수도 있고 사실 그거를 하고 계신 청년 주거 공동체 공동체성이 조금씩 다른 나누어지는 돈의 방식도 조금 다른 공유하는 경험을 쌓아가는 방식도 조금 다른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주택을 지을 무렵에 어쨌건 우리가 도심에서 공동체를 시작했지만 인간이 콘크리트만 보고 살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전원에서 교육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뭐 이렇게 보다가 내려가가지고 저기 충북 음성에 땅을 좀 마련한 게 있어요. 그때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땅을 사놓고 거기에 이제 공동체 주택 하나만 지어놓고 집은 아직 짓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작년부터 이제 모집을 해서 저희가 택지를 조성을 하고 지금 3개의 집을 짓고 있고 한 집은 정해졌고 2집을 더 모집해서 이제 6집 정도가 지금 같이 집을 지으려고 해요. 교회 식구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음성에 가서 음성 공동체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그려지지 않아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그때 저한테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걸 누가 대답할 수 있냐?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만약에 교회의 목사가 그림을 그려놓고 나는 음성공동체에 가서 이걸 할 거야. 이거에 동의하는 사람 들어와. 라고 하면 그 꿈은 그 목사의 꿈인 거죠. 저는 그건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림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젊은 세대가 들어오는지 나이 든 사람이 들어오는지 분명한 거는 저희는 한 세대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오는 분들 같아서 제일 말리는 게 뭐냐면 은퇴한 친구들끼리 집 짓는 거. 제가 조금 잔인하게 말씀드려요. 은퇴한 친구들끼리 공동주택 지으시면 정말 가까운 친구가 한 명씩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시거나 먼저 돌아가시고 그 슬픔을 친구들에게 남기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런 일을 하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 5명의 친구들이 집을 지으면 5명의 친구에 적합하게 딱 집을 지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거기 누가 들어와요? 심각해요. 근데 사람이 의외로 그거를 곧 일어날 일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곧 죽잖아요. 근데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살잖아요. 그보다 더해요, 이거. 그런 생각으로 집을 짓더라고요. 심지어 공동주택 지을 때 자기 집 구조를 하라 그러면요. 우리 애기들이 있으니까 방을 다 터가지고 애기들을 볼 수 있게 집을 짓게 돼. 얘, 너 이 집 다 짓고 들어가자마자 그 애가 커가지고 문 닫아달라 그래. 근데 그 생각 못 하더라고. 지금 당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어떤 관심사, 재주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고 저희처럼 그런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벙커 역할을 해요. 이제 교회들도 보면은 저희한테 이제 저희가 워낙 첫 번째 케이스였고 10년을 같이 산 데가 저희밖에 없으니까 이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한 교회 내에서 한 10가정 정도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공부하시면서 약간 유화강 조성할까봐 다른 교회 친구들한테 크게 안 알리고 말 안 하고 집을 지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그게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성으로 결정하지 못한 거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목회자가 사실 리더십이 껴있지 않으면 그렇게 가긴 어렵거든요. 리더십이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는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 같이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어떤 주거 형태로 어떻게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를 교인들하고 계속 나누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그분들도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형태의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통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건 저희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공동체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마을 공동체 하나의 교회 그리고 하나의 그 한시삼형제의 공동주택들은 계속 변화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이제 오픈하던 날 이제 같이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마을살이는 책임과 헌신이 요구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게 참 많아요. 근데 힘든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끔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해요. 나는 불교 신자도 아닌데 아마 죽어서 화장을 하면 살사 나올 거라고. 참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인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인내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훈련하는 것이죠. 근데 사랑을 훈련하는 것이 기껍게 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좋은 일이에요. 참 풍성해지고요. 좋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 얘기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 제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유명한 공동체와 관련된 책에 등장하는 얘기인데 공동체는 우리의 바닥을 드러나게 해요. 우리의 바닥이 드러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저희가 경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관심 속에서 저희하고 멤버가 다르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시도를 하실 수 있겠지만 계시는 곳에서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께서 힘써 묶으신 하나됨을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사는 어떤 형태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을 못했습니다.